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한 형제들의 테크니컬 라이팅 코치 유영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고객을 사로잡는 사용자 가이드 쓰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되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실습이나 이런 게 포함될 수는 당연히 없어서 오늘은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가신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꽤 많은 여러 종류의 회사를 거쳐서 현재는 우한 형제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 형제들의 기술 블로그에 뭐 글감을 모으거나 관리하고 리뷰하는 역할부터 구성원들이 글을 잘 쓰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쓴다는 거는 글로 쉽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테크니컬 라이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이 DR팀이라서 데브랩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아콘이라거나 아니면 테크쌤이라거나 세미나라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제가 그동안 교육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러한 책에 포함된 그러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사용자 가이드 쓰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용자 가이드의 상위 개념인 테크니컬 라이팅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은 다른 라이팅과는 다르게 그 전에 혹시 여기 테크니컬 라이터나 기술문서를 다 쓰고 계시나요? 다 안 쓰시는데 관심 있어서 오신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말씀 잘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팅이 다른 라이팅하고 다른 점은 항상 특정 독자가 있습니다. 그냥 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집단의 독자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학 글쓰기랑 좀 다른 점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학 글쓰기는 뭐 창의력, 상상력 또는 뭐 은유, 비유 이런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테크니컬 라이팅은 그냥 사실을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 대상 독자에게 직설적이고 순차적으로 잘 전달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학 글쓰기와는 다르게 테크니컬 라이팅은 연습을 조금 하시면 원칙을 가지고 누구나 잘 쓰실 수 있다는 점이 또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원칙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특징을 구분짓는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누가 봐도 문학 글쓰기죠. 버튼을 조심스레 눌렀고 어둠 속에서 작은 녹색 불빛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이걸 테크니컬 라이팅 문서에서 보신 적은 사실 없죠.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팅 문서는 이렇게 그냥 직설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할지 그걸 빠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다른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테크니컬 라이팅 범주 안에 드는 문서 종류는 어디까지인가 보시면 그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다루는 문서를 기술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이 종류의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볼 법한 문서 중에 테크니컬 라이팅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걸 것 같다 하는 거 없으신가요? 제안서. 네네. 네. 어, 너무 또 길게 드려도 답변 안 하시면 계속 기다릴 순 없으므로. 네. 여기서 보시면 메일이나 뭐 제안서나 보고서나 기획서 이런 쪽은 다른 분야의 글쓰기,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글쓰기 이런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한편 굉장히 큰 범주로 보자면 다 이 문서에는 특정의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안서를 받는 사람의 어떤 특정 독자에게 내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넓은 범위로 보자면 다 테크니컬 라이팅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메일이나 회의록도 뭐 특히 메일, 요즘 회사에서 저희 메일로 거의 보고서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품 출시, 성과 보고, 뭐 의견 설득 뭐 이런 것들도 다 메일로 하다 보니 형식을 수단을 메일로 삼을 뿐이지 내용은 다 테크니컬 라이팅 범주에 들어간다. 아주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편적인 테크니컬 라이팅 개념에서 좀 더 좁혀서 이제 사용자 가이드로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 가이드는 또 사용자 가이드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용자 가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제품을 빠르게 이해하고 빨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문서라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특징이 있는데요. 저 첫 번째 줄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정말 그 불변의 항목이에요. 사용자는 그러니까 즐기려고라고 적긴 했지만 사실 그냥 가이드를 읽지 않는다거든요. 사용자는 가이드를 읽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앱에 있는 간단한 오류 메시지조차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그 아주 전전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뭔가 오류 메시지가 뜨면 다 안 읽고 계속 닫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알려드려도 계속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글을 쓸 때는 아 이걸 왜 안 읽으실까 했는데 저도 이걸 쓸 때 아니 사용할 때는 정말 별로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잘 읽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전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뭐가 안 될 때, 이럴 때 특히 도마를 찾아보죠. 저도 특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았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야지만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 사실 사용자 가이드를 쓸 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의 역할은 정확한 답변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핵심 역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용자 가이드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빠르고 쉽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궁금한 점이나 문제 해결을 다 도움말로 해결하게 할 수 있다면 고객 지원의 부담이 감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제품은 언제 써도 내가 궁금한 걸 다 제공해 주네 라는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글로벌 확장을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 특히 글로벌 확장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그 고객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서로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도 사용자 가이드는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그래도 가장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서 작성 단계는 계획을 세우고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치고 검토하고 테스트하고 배포,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다른 회사의 가이드를 보면서 실전 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 보시면 대상 독자를 선정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유형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우리 서비스에 맞는 가이드의 유형은 뭐지? 이걸 결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 이 가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일정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를 처음에 어떻게 잡아 놓을 것인지 이것도 같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대상 독자는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기술 깊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상 독자의 범주를 정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아예 이 분야를 잘 아는 개발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분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술 분야를 잘 아는 분들, 또는 아예 비기술 분야인 분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정하기가 쓰다 보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알고 있을까? 이렇게 쉬운 거 같은 것도 써야 될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깊이를 조절하려면 먼저 이 대상 독자를 나눠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챗 GPT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 약어풀이를 아예 안 해도 되는 독자가 있을 수 있고, 간단한 약어풀이 정도의 개념만 알려드려도 될 수 있고, 아예 완전히 쉽게 풀어서 써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 독자에 따라서 기술 깊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적어도 어느 독자를 대상으로 할지를 정해 놓으시면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 네이버에 있을 때는 네이버의 그 독자는 불특정 다수의 그 기술 깊이 이런 걸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보도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를 두어야겠죠. 대신 이렇게 잘 그 영역을 나눠서 잘 아는 분들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탐색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두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독자를 정했으면 이제 가이드 유형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가이드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빠른 시작 가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하고, 그리고 튜토리얼, 매뉴얼, 레퍼런스, 뭐 API 레퍼런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오류 코드만 따로 모아 놓는 거, 아니면 자주 하는 질문 FAQ나 뭐 요즘은 또 비디오 가이드도 대부분이 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도움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뭐 거의 모든 가이드의 종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업체들이 한글화를 진짜 잘 하거든요. 요즘은 사실 기계 번역을 돌리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튜토리얼이라고 쓰지만 여긴 자습서로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그 가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서비스에는 요 가이드만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아주 자세한 따라하기 식의 뭐 튜토리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디오 가이드를 처음에 딱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요거를 정하신 다음에는 요게 이제 그 전형적인 아주 잘 만들어진 따라하기 식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맨 위에 보시면 30분 남음 이런 것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따라하기 식의 가이드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일정 이제 말씀드릴 때 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일정을 이제 세우실 때 이러한 가이드의 종류와 가이드를 몇 분이서 쓰실지 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 하지만 그 일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제품이 출시되는 일정이 또 미리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타협을 해서 가이드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이 제가 단계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저 마지막 고치기와 검토 테스트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해서 색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정을 정할 때는 이 마지막에는 시간을 별로 많이 쓸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전체 단계의 한 40%의 시간을 할애해 놓으시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 단계의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하시고 초안을 좀 빠르게 작성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튜토리얼이나 뭐 퀵스타트 가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제일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이 샘플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오래됐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 툴을 그 제작하는 그 회사에서 도움말을 진짜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빠른 시작 가이드를 만드는데 진짜 그 샘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짜의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걔를 그 게시까지 하는 뭐 그 전체를 다 하려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나중에 이거 만들면 어때? 하고 시작하면은 진짜 되게 힘드니까 여러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요게 필요하다 하면 그럼 샘플 필요합니다. 요거부터 꼭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계획 단계에서 일정과 대상 독자 정하고 가이드 유형을 정하셨으면 이제 문서 스타일 가이드를 어느 정도는 정하고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이드를 아마 혼자 다 쓰겠다 하시면은 좀 되게 힘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가 여러 개거나 아니면 서비스 하나라도 거기에 기능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가이드 하나를 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다 나중에 딱 열어보면 어조가 진짜 달라도 되게 달라요. 되게 신기하게 비슷할 것 같지만 진짜 그 설명의 톤이 딱 보면 다른 분이 썼구나 이런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적어도 어조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구성은 처음에 제목 쓰고 뭐 쓰고 그 다음에 뭐뭐뭐 쓰고 뭐뭐 하고 요 정도까지는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아마 그 화면이 중요한 가이드를 쓰신다면 화면 캡처를 진짜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때 그럼 화면 캡처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요 UI 요소 표현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어느 정도는 맞춰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조는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해요체, 뭐 합쇼체 이렇게 부르는데 뭐뭐 해요, 뭐뭐 합니다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의 어조에 맞추시면 사실 되죠. 도움말도.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아마 안 할 텐데 주니버라는 아이들 대상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다 저렇게 가볍고 경쾌한 어조를 유지했어요. 뭐뭐 해요, 다 모여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같은 그 브랜드의 서비스라도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어조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기본은 뭐냐면 사용자 가이드의 기본 어조는 친절하고 정중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합쇼체를 기본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예제를 보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스크린샷 환경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UI 요소 표현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그 메뉴명이나 버튼명은 본문 텍스트와는 다르게 눈에 확 띄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용자가 텍스트 다 안 읽고 딱 요것만 딱딱 보면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럼 그런 경우에 누구는 작은 따옴표로 요걸 표현을 하고 누구는 굵게 표현하고 누구는 대괄호로 표현하고 뭐 요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요걸 통일할 때 진짜 손이 되게 은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요런 것도 한번 다 우리 UI 요소는 요렇게 하자라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아서, 요거는 협의하신 다음에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게, 그게 무슨 형식이든 상관없죠. 뭐 구글 뭐 문서도 되고 뭐 위키도 되고 어디다가 딱 정리해 두시고 거기를 항상 참고할 수 있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느냐, 보통 글로벌 그 서비스들도 그렇고 다 굵게로 표시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근데 굵게 스타일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 설치 화면 같을 때 요즘 뭐 예전에는 굵게 스타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대괄호를 쓴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뉴를 뭐 파일 메뉴 누르고 저장 메뉴 누르고 이렇게 연결되는 메뉴 설명을 할 때는 저렇게 꺽쇠를 사용해서 그 메뉴가 이어짐을 나타낸다. 이게 좀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서를 이제 나눠서 작성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시는데 이게 마지막에 검토하는 단계를 조금 줄이시려면 이 초안 작성하실 때부터 그 원칙을 좀 지켜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칙은, 이거는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다 통용되는 원칙인데요. 명확하고 간결하고 일관되다라고, 요거는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다 영어로 다 C로 시작해서 요거를 세 가지 C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뭐 5가지도 있고 7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 3개만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면 명확하고 쉬운 그 초안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예시를 바꿔보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직접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확하다는 것은 그 용어랑 약어풀이가 엄청 여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딱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지 하게 하면 사실 고객으로서는 굉장히 한 번 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문 용어 풀이를 넣어주시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인스턴스의 볼륨을 연결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독자가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안다. 그러면 용어풀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런 식으로 볼륨이란 뭐다라고 어딘가에 정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약어도 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어 풀이를 하시는데 약어는 보통 문서에 제일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서는 계속 약어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쓴다. 그럼 그 페이지마다 계속 약어 풀이를 한 페이지당 한 번씩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죠.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약어 중에 근데 또 아무렇게나 줄임말을 막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약어가 아니라 편의상 줄임말이므로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공식 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뭐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줄인 거고 갤럭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저 AOS는 iOS를 반대 개념으로 AOS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어는 없는 약어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 OS 이름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위키에도 저 AOS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끼리 쓰는 은어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긴 적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약어를 적어야 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독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기술 분야에다 글을 쓰신다 하면 뭐 HTML 이런 약어 풀이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페이지에 약어 풀이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 가장 좋은 건 용어 정리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WS에는 워낙 용어가 많으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페이지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방대하지 않더라도 요 용어 풀이를 한 페이지에다가 같이 해놓으면 도움말에는 일로 연결되는 링크만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 용어가 나올 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한 번 해두시면 한 번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나중에 엄청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용어 얘기가 나와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은어예요. 네, 은어는 특정 집단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어떤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떻게 보면 뭐 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썼던 걸 뭐 급식체라고 했다면 판교에서 또 요즘 많이 쓰면 판교체 이런 게 있죠. 패션계에는 보그체, 또 의사 집단에는 뭐 또 무슨 체가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끼리 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그냥 사내에서는 막 편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제품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 액박은 실제 도움말에 아예 설명으로도 액박이 뜨면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교육하면서 우리끼리도 한번 이게 액박을 다 아세요? 하면 액박을 모르는 분들도 항상 계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요걸 요렇게 적혀 있는 걸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액박이 뜨는 상황은 다 여기는 대충 아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거를 수정을 하시죠. 그러면 이거 대체할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우리끼리 맨날 액박 뜨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접 문서를 쓰실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문서를 리뷰하실 때도
그 다른 분들이 원문을 이렇게 쓰셨는데 수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형식 표현이 없다.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 액박이 뜨는 상황은 뭐냐? 이미지가 제대로 안 보여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F4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많이 실제로 나갔던 게 앱이 튕기면 이게 나갔었고 프로그램이 무거우면 이런 게 나갔어요. 근데 앱이 튕기다도 사실 직관적으로 더 오히려 이게 더 잘 와닿는데요. 막 이러시지만 꼭 독자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앱이 갑자기 종료되면 또는 프로그램이 무거우면 뭐 프로그램 실행이 너무 느려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전에 다 바꿔서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거 이게 다 사용자 중심이거든요. 이 근간에는 항상 사용자 중심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밝고 경쾌하고 막 장난치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런 구어체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명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문이 문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더 바꾸시겠어요? 우리한테 누가 요 도움말을 보여주면 명확한가요? 네. 너무 긴 게 도대체 얼마나 긴 것인가가 기준이 다 다르겠죠. 저는 뭐 단 1초도 못 참겠다 그러면 너무 긴 거고 어떤 분들은 5초까지는 괜찮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성능이 정말 좋아졌다라던가 정말 꽤 많이 아주 무척 매우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밑에 것도 요거는 조금 이 상황을 명확히 명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앱 시작 시간이 몇 초가 걸리면 알림을 보내겠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뭐 불과 얼마 전도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바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문서를 계속 작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나 수치를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서 요거는 꼭 사용자 가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도 뭐 훨씬 좋아졌다가 아니라 몇 배 좋아졌다, 몇 퍼센트 상승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죠. 계속 명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건 명확 관점에서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지가 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긴 한데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네, 보통 문학 글쓰기나 일반 글쓰기에서는 같은 표현을 되도록 쓰지 말고 최대한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고 앞에 나온 건 대명사로도 받아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사실 대명사를 최대한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이 지칭하는 걸 바로 다시 한번 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그냥 딱 이 부분만 딱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냥 그 일반 명사를 써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보셨죠? 여기를 클릭한다. 왜냐하면 링크가 있으므로 제공하는 분들은 전혀 이게 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사용자가 이게 뭔지 알면 여기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이 부분 클릭 안 해도 되니까. 그러므로 여기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움말인지 공지사항인지 오류 코드인지 문제 해결 가이드인지 등등을 다 직접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명사보다는 일반 명사를 한 번 더 써주는 게 명확한 문서를 만드는 되게 하나의 요소입니다. 또 명확하지 않은 문서를 보면은 뭔가 되게 단정적이지 않고 추측성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작성자 입장에서 되어 보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살짝 회피형 문장을 쓸 때도 있으나 그럴 때는 꼭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셔야 명확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어조를 말씀드렸는데 시제도 항상 있어요. 시제는 항상 현재형.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도 실제 가이드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실제 가이드에 있었던 걸 약간 변형한 것 뿐이라서 다 지어낸 게 아니고 다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5점, 뭐 예를 들어 3.0에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움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한 걸 알릴 필요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뭐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돼서 저 뒷부분에 단정적 표현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확도 있지만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간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간결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짧기만 한 게 아니라 짧아져서 그래서 쉽다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근데 많이 보셨죠? 저 보고서 쓸 때 또 많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상하게 보고서를 쓰면은 자꾸 뭐 재고하게 되고 쉬운 게 아니라 용이하게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상이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서도 그냥 말하듯이 쉽게 쓰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읽을 때 후루룩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편의를 제고하고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런 거겠죠.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번역2에서 온 경우도 많아요. 뭐뭐의 뭐뭐 뭐 이래서. 그리고 밑에 것도 뭐 쉽게 서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공받다와 같이 능동이 아니라 이제 피동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 문장도 짧아지고 내용도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또 행정순화 용어고 어디서는 일본어 번역2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건 견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듯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말하듯이 쓰다 보니 우리가 이제 구어체를 바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 정말 많이 쓰는 그 표현이 태우다인데요. 이게 정말 몇 년 전부터 급부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표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도 태우고 프로세스도 태우고 네트워크도 태우고 파라미터도 태우고 진짜 다 태우는데 요렇게 쓰면 아까 명확 관점에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요거를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이게 여기서의 태운다는 무슨 의미로 번역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명확한 동사와 명확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서 초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거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까지 거치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업데이트 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도 명령을 줘서 설정을 잡는다 이런 표현은 그냥 명령을 사용해서 또는 명령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명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어체는 없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명확, 간결 지금 다 많이 그 사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간결 관점에서 한번 수정을 한다고 생각해 봐 주세요. 뭔가 말은 의미는 다 통하죠, 당연히. 그런데 불필요한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문서에서 찾기를 하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요 진행 꼭 필요한가? 처리 진짜 많고요. 진행, 처리, 필요 요게 없어도 되는데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이거 보시면 저기서 요청을 진행한다? 그냥 요청하는 거죠. 검토 처리를 한다? 검토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 마지막에 특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른 분이 쓴 글을 보다 보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또 제가 쓸 때는 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는 진짜 얼마 전에 보다가 예시로 들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다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여기서 의미 기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있다? 그럼 그냥 다 빼버리시면 되고요. 뭔가 중복인데? 그럼 또 다 빼버리시면 되고요. 조사의
조사가 괜히 불필요한 데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빼시면 됩니다. 명확 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관은 보통 용어나 표현의 일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영어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이런 거는 되게 자주 보는 예시고요. 그리고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했다가 보안 그룹이라고 했다가 이런 것도 아마 용어 정의가 덜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아까 스타일 가이드를 정하실 때 시간이 되시면 아까 이제 용어도 한 페이지에 정리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를 어떻게 쓸지도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간을 훨씬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문서를 써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쓰다 보면 표현도 다운로드를 한다고 할까 내려받는다고 할까 다운받다라고 할까 이런 소소한 것까지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어떤 식으로 할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다운받다는 내일 좀 의미가 중복된다고 봐서 저 둘 중에 하나를 권장을 드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건 다운로드하다, 업로드하다 요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도 다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 작성을 하실 때 명확 간결 일관 관점에서 대체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 자료인데요. 시각 자료는 보통 그냥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그램이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만들 때 시간이 엄청 많이 들긴 하지만 이보다 더 직관적인 또 가이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좀 들이셔도 시각 자료로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길게 설명을 해도 그냥 그래프 하나 딱 제시하면 이게 얼마나 뭐 상승했는지 좋아졌는지가 보이죠. 여기서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뭔가의 오류를 찾으셨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23만 건인데 여기는 20이죠. 이게 도움말 쓸 때 진짜 힘들었던 건데요. 막판에 UI가 바뀐 걸 도움말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배포 날 그때는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배포 날 맨날 밤새서 기다려가지고 캡처만 막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다행히 웹에서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 마지막 테스트 항목에도 나올 텐데 UI 캡처한 것과 실제 텍스트 내용이 동일한가? 이건 근데 꼭 UI 캡처가 아니어도 그래프를 만들고 나서 그 또 데이터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바꾸고 이 그래프는 수정 안 되고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도 다 다르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그 캡처를 하실 때는 이게 사용자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캡처를 넣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도움말도 사실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이만하게 캡처가 다 화면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또 그 화면을 막 찾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하실 때는 사용자가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걸 콜아웃이라고 하는 저 콜아웃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역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를 할 때는 어떤 특정 부분을 제시할 것인지 콜아웃을 쓸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작업자가 너무 많을 때는 스크린 이 샷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환경도 다 맞춰주셔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예를 들어 다크 모드에서 뭐 예를 들어 웹인데 하고 누구는 뭐 어디서 하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 그리고 최신 OS에서 하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들지만 도움되는 시각 자료가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제 개요 부분에 많이 넣죠. 그래서 여기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아키텍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 캡처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전문가가 그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전문가는 그림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이제 그리셔야 제일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서 제일 앞에 넣는데 여기서 요건 보통 이제 개요에 들어가겠죠. 개념 설명이랑.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아무 설명 없이 그림부터 딱 나오는 도움말이 꽤나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유익 있게 한번 보시면 설명 없이 그림부터 딱 나오면 사용자가 이 그림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각 자료가 나오기 전에 뭘 제시할 것인지를 한 줄이라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샘플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 시각 자료나 모든 표나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 자료를 다 만들어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글로벌 서비스까지 고려한 문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독자를 고려해서 몇 가지를 유의를 해야 될 텐데, 되게 그냥 몇 가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제 이미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못 문화에 맞지 않은 거라고 제시를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현지화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상위 조직장께서 그거 그냥 번역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붙잡고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옛날 조직장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면 그냥 그 외주업체에 맡겨서 동시 진행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문화라는 거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요거는 여기 딱 타이틀에 제목이 있죠. 요거는 슈팅 게임인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원래 원본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마다 저 손가락이 앞으로 되어 있느냐 뒤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부위가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문화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뭐 방향을 바꿨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오른쪽은 일본이었나? 어느 나라에서는 저 손가락이 잘린 저 표현이 너무 무섭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내보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고민할 게 많은데 이건 그냥 너무 직관적이라 일단 이미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역할을 특정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뭐 이게 연상되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거는 아주 진짜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MSN이라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별을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중에 수정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까지도 한번 글로벌화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특정 부분에 콜아웃을 넣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기 아주 친절하게 탭을 클릭합니다를 이미지 위에 올렸죠. 그러면 이미지를 글로벌화 할 때는 이미지 자체를 편집해야 되니까 이 위에다가 캡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글씨까지 또 편집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는 바깥으로 뺀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편리하게 요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빼는데 저 텍스트마저도 이미지면은 역시나 번거로우니 아예 숫자나 기호로 표시한 다음에 텍스트는 그냥 문서에서 쓴다. 이게 제일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통화나 아니면 뭐 날짜 표기나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로 문서를 만드실 때는 그 전문가의 가이드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문서는 아니지만 UI 텍스트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그 보여드리면 텍스트 길이가 언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한 50%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설계한다. 요거를 처음부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현지화를 신경 쓸 때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최대한 많이 지키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 문서를 쓸 때는 자꾸 영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서는 우리 글로 쓴다를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뭐 회의 때나 슬랙이나 메일이나 우리끼리 쓸 때 되게 많이 보는 말들이죠.
근데 문서에는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으실 텐데 그러면 도대체 문서에서 영어 표현을 쓸 때는 한글 문서에서는 어떻게 현지화가 아니고 우리는 직접 쓰는 거지만 할 것인가? 그러면 영어가 나왔을 때는 음차에서 한글로 쓰는 걸 원칙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버면 영어가 아니라 그냥 서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실제로 문서를 보면 서버나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이런 단어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국어 사전에 아예 올라간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전문 용어다. 이거 그냥 써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음차한 다음에 병기를 한다. 원문을 병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정말 없다 그럼 당연히 전문 용어를 그냥 원어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 이름이라거나 그 회사의 제품명이라거나 이러한 고유 명사는 그냥 원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회사들에서 트레이드 마크를 정리한 그 리스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통용되지 않는 분야는 출판업계에서는 이것도 그냥 다 한글로 정리를 하시는데 테크니컬 라이팅 그 가이드 관점에서는 요거는 원어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그 중요 요소를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는 문서 구조와 맞춤법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것만 짚어드릴게요. 원래 고치기 단계에서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그대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서를 썼으니까 명확 간결 일관 관점에서 다시 막 리뷰하시고 뭐 문서 구조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움말의 문서 구조는 대체 몇 단계 정도가 적절할까? 이 질문도 꽤 받았었는데요. 보통 목차에 너무 많은 깊이의 목차가 들어가면 목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 제목을 제외하고 3단계나 4단계 정도까지 목차에 나타나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보다 더 막 목차가 길어진다 그럼 문서를 아예 분리하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 구조가 적절한지를 보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잘 썼는데 사실 독자들이 제일 먼저 딱 보는 건 맞춤법이라 맞춤법 하나 틀리면 또 이거 QA를 안 했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게 뭘까요? 네. 아마 손 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은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답 보여드리면 몇 개 맞히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맞춤법을 우리가 다 알고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맞춤법 검사기를 돌린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맞춤법 검사기 돌렸지만 1번 그 낮다는 잡아주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문맥상 나타도 있어서 여기서의 이건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한데 자세히 알 수는 없으므로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얼마나 맞히시는지 해보십시오. 네, 다 틀렸죠? 다 틀렸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맞다고 알고 있는 게 틀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춤법 검사기 돌린다 이 생각을 계속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죠. 뭐 틀린 건 알겠지만 이렇게는 못 쓰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쓰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럴 만한 건 사실 솔루션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맞춤법 검사기가 잡아준 대로 쓰셔도 되는데 솔루션만큼은 이거는 진짜 뭐 아예 오류라고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문서에서 다 통일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 여러분은 명확한 표현을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면 실제로 이제 디렉토리로 썼다가 이제 고객이 항의까지는 아니고 왜 맞춤법을 똑바로 안 쓰냐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토랑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는
내가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가 검토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빼서 서로 바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일단 자기 검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쓴 글을 다시 보면 심지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가 썼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객관화해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아니면 다른 감각을 활용한다거나 아예 매체를 변경해서 외부로 된 거를 프린트해서 본다거나, 또는 뭐 PDF로만 봐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뭐 확대해서 본다거나 해서 다양하게 환경을 바꿔서 자기 검토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제 동료와 바꿔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럼 동료가 검토를 할 때는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석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독자 이 사람으로 선정한 게 맞나 하고 그거에 맞게 했는지, 문서 구조 이거 맞는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저 얘기를 하질 않았는지, 빠진 내용 없는지, 참고 다 들어갔는지, 이런 걸 완전 분석적으로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실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동료 검토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를 한 번 읽고 다 파악하겠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첫 번째는 내용만 보겠다, 두 번째는 구조만 보겠다, 세 번째는 뭐만 보겠다, 마지막에 링크 테스트 하겠다, 샘플 코드 테스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검토 하실 때도 그렇고 동료 검토 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치기 검토 단계가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계획, 초안 작성, 고치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일단 간단히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이드를 보면서 실전 팁이라고 이름을 붙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이드를 쓰면 고객들이 우리는 정말 애써서 가이드를 진짜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친절하지 않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친절하지 않다도 있는데, 그러니까 찾는 내용이 없다가 되는 거고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목차나 검색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비문, 문장이 너무 길면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걸 다 없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를 일반적으로 구성하실 때는 개요를 쓰고 사용법을 쓰고 이제 참고사항을 쓰실 텐데, 요거는 아까 가이드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아주 일반적인 단계별 설명법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빠뜨리는 게 개요거든요. 그래서 개요에서는 이게 뭐다를 일단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배경 설명 없이 시작을 하니 사용자들이 어렵고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배경 설명이 빠진 문서가 많아서 이게 꼭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배경 설명에서는 뭘 하느냐, 얘가 뭐 하는 앤지를 정의하고 얘를 어디에 쓰는지를 용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얘의 특징이나 특이사항이나 장점이나 단점은 잘 안 쓰겠지만 장점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문서에 대한 개요를 쓰고, 이게 되게 정석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제목이 있고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단계 설명이 들어갔죠. 이런 가이드를 저도 초반에는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뭔지를 한 줄이라도 넣고 배경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는 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 기본은 제목 쓰고, 이 가이드의 요 페이지에 요약본을 쓰고 나서 단계별 설명을 시작하고 그림을 넣고, 이런 식이 아주 기본이 되겠죠. 여기서 단계별 설명은 항상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차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 안에 이제 GIF 애니메이션을 넣죠. 이것까지 하시면 진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일 텐데, 요즘은 이게 너무 발달돼 있어서 들어간 가이드가 진짜 많아요. 아예 비디오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상 독자가 여럿인데 이 문서는 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다 하면 요 앞에 시작하기 전에라는 그 항목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쓰시고, 이 문서는 적어도 어떤 기술을 알고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이거부터 보고 오세요. 요거를 제시하고 나서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여러 가이드 중에 특히나 퀵스타트 가이드인데요. 빠른 시작 가이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가이드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요건 이제 캡처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표시한 거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 때 초반에 저도 좀 놓쳤던 게 결과 먼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1번 그냥 따라하세요처럼. 근데 이거 하면 뭐가 되는 거죠?가 제일 먼저 제시돼야 돼서 빠른 시작 가이드나 튜토리얼을 만드실 때는 이 단계를 따라하면 뭐를 할 수 있다를 맨 앞에 제시하고 이제부터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절한 가이드는 입력란을 비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 필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캡처해서 막 넣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가이드는 이 UI만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가이드지 이 가이드로 무엇을 하는지는 진정 전달하지 못하는 가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란에 예시를 무엇이든 하나씩 넣어주시면 정말 사용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뭐 서버 설정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거를 한눈에 딱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예시로 여기서는 예로 이걸로 했다 그냥 이것만 제시하신 다음에 입력란에 다 어떤 내용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를 작성하실 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이드에는 참고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요. 참고와 주의는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일 가이드에서도 이것도 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주의나 경고는 반드시 요 상황이나 더 민감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큰 손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할 수도 있거나 다 뭐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주의사항을 가이드에 꼭 포함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유형의 가이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고요. 여기서의 기반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사실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타협을 할 때도 종종 저도 있기도 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읽기 쉬운지 다 알겠는지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고 다 알겠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구글에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자 가이드 관점에서 문서를 명확 간결 일관 관점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동료 검토나 체크리스트 그리고 각종 가이드의 대상 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 자료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 책과 요건 유데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 쿠폰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께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어디서나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에는 사용자 가이드 책이나 뭐 그런 자료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은 엄청 잘 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진짜 정말 몇 날 며칠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